오종태 타이거 자산운용 이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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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인포맥스 첫 출연이시죠? 예, 네, 처음입니다. 너무 반갑고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포라 시청자분들께도 네, 제가 말씀으로 많이 전해 듣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보았던 이사님의 그 화려한 예. 네, 강의를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덕분에 오랜만에 칠판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매크로 환경이 워낙에 변화무쌍해서 네. 이사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네.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다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고생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저희 이제 종사하는 저희도 당연히 같은 시장에 있으니까 되게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이 방송을 하는 이 경제 관련된 유튜브나 이렇게 다 스태프 분이나 MC 분들이나 다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서로 응원하면서 네. 그러면서 좀 그 어려운 구간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나무도 보면 나무에 위만 있는 게 아니라 땅 밑에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위가 좋을 때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때 이 뿌리가 단단해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나중에 위도 이제 나무가 잘 자라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 같이 뿌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그게 쉬울 일은 없지만 그러고 나면 더 좋은 나중에 때가 올 겁니다. 네, 오늘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짤 때다. 변화된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주제가 매우 난해합니다. 네, 제목이. 제가 뭐라고 네. 키워드를 뽑아야 할지. 그거는 뭐 이렇게 두 분도 이제 시장에 오래 계신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이제 전문가분들이니까 그냥 제가 원래 이제 구조의 변화를 많이 좀 얘기하는 주제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라 그냥 늘 하던 얘기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하면 같이 서로 간에 Q&A를 하면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면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두 분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긴장하고 들어야겠는데요. 질문 주시면 네. 아는 대로 모르면 네.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시작을 해요. 시작해 네, 주십시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댓글창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대신 이사님께 질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구조의 중요성, 새 판을 짤 때다. 사이클부터 그리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클이 없어졌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제 단순계에서는 사이클이 있는데 복잡계에서는 사이클이 없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은 이제 기존의 방식을 많이 익숙하시니까 특히 이제 요즘 많이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나 매크로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냐면 지금 현재 역금융 장세가 거의 끝나가고 네. 이제는 역실적 장세로 바뀌어가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이 원래 경기 사이클보다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 경기 사이클이라는 적으면 아니요. 경기보다 네. 주가가 이제 항상 선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먼저 올랐다가 먼저 빠지면서 이 중간까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역금융 장세고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역실적 장세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안 맞는 부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에 대해서 왜냐 사이클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해석이 안 먹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익숙하시겠지만 역금융 장세가 끝나고 역실적 장세가 되면 이 다음에 역실적 장세에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 이때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죠.
경기 침체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역금융 장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네. 역실적 장세의 마지막 가장 어려운 구간에서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업률이 이때 굉장히 고용이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역금융 장세가 끝난다고 하는데 이미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경기 침체, 리세션이 나왔느냐, 몇 %이냐 이 얘기를 지난 3개월 동안 이미 했습니다. 네. 이미 시점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것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이 나빠지는 거는 과거의 역식절 자세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서 이 정도 부분부터 고용이 안 좋아집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고용이 괜찮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어 라는 부분에서 고용의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지금은. 고용이 너무 좋죠. 좋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발생하던 시점하고 사이클하고 이 해석이 지금 다 안 맞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의 변수들 간의 달라짐은 인지 안 하고 주가의 모양이 작년 12월 달이 미국 시장의 고점이었고 그때부터 주가가 이만큼 빠졌는데 30% 빠졌네? 30% 빠졌으면 이게 경기 침체를 반영할 때 주가가 한 30% 빠지는데 그쵸. 라고 하면서 이 폭이 다 여기까지 다 그냥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러한 나머지 디테일이 과거에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 부분을 그냥 폭으로만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는 페드가 사용하던 경제 지표들 중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되는데 안 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페드가 기존에 사용하던 지표로 고용과 물가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안 맞았어요. 안 맞아졌고 지금도 시작을 해석하는데 이러한 과거의 사이클에 따른 역금융 장세 이런 해석은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맞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이런 지금 변화나 상황들이 발생을 했냐라고 하면 지금 변화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라는 부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해석하는 기간들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 구간 사이는 변화가 없었던 부분이 이제 미국의 패권이라는 정치가 네. 상수였어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이 상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상식이고 그럼 그 미국의 패권 하에서 경제가 어떻게 되니 그 경제가 1940년부터 한 1999년 IT가 많이 발전했던 구간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이제 그냥 사이클로 그냥 온 거예요. 뭐 이런 작은 사이클도 있고 설비 투자 사이클도 있고 기술 발전 사이클이 이렇게 오는 이 상태에 그냥 이것만 알면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 IT가 발전하면서 이 기술 발전 곡선 50년짜리가 이게 너무 크게 바뀌면서 얘의 변화가 얘네 둘을 그냥 너무 줄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의 영향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시장에 중요한 부분이라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팽이라는 단어도 쓴 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2021년까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때는 사이클을 이해하면 됐고 이때는 기술을 이해하면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2018년부터 이 상수가 변수로 바뀐 거란 말이죠. 미국의 패권이 상수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러시아와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등으로 이 정치라는 변수가 이제 변수로 바뀌었는데 이걸 계속 그냥 상수로 보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경제를 알면 돈을 벌 수 있었어. 이 다음에는 그래 IT까지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었어. 이제는 문제는
정치가 이만큼 비중이 커지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을 해석이 안 되면서 요 비중 가지고만 시장을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제 질문이 있는데 네. 근데 45년부터 91년까지는 네. 지금의 중국보다 더 강력한 소련이라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91년에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하기 전까지는 네. 그때 미국의 패권을 상수라고 봤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데이터도 없고 그때는 뭐 워낙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주고 네, 가주시죠. 그거는 네. 체제의 차이입니다. 네. 이때도 이제 미소라는 그 두 개의 양극 체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양극 체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체제로 왔는데 단일 미국.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볼 때는 자본주의만 보잖아요. 자본주의의 주식 시장이 있고 경제가 있고 공산주의는 따로 놀았죠.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사이클로서의 필요성은 자본주의만 하면 됐기 때문에 미소 양국의 체제 하에서도 어차피 이 부분은 상수였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던 체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니. 스마트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설명이 됐나요, 근데 네네네. 질문에 대해서? 그냥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체제가 됐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잘 질문해 주신 대로 양극 체제라고 적었는데 2차 대전 이게 지금 1, 2차 대전 사이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다극 체제였죠. 이때도 사실은 양극 체제였죠. 두 편으로 날라서 싸웠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근데 이전에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 다극 체제였고. 근데 다극에서 양극인데 한 나라씩, 그 다음에 지금은 단일 체제, 이제는 다시 처음에는 중국하고 미국이라는 양극인 줄 알았는데 중국, 미국, 러시아라는 다극. 여기 이제 유럽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극 체제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용어를 잠깐 다시 돌아오면 저렇게 다극이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가 있는 이 환경이 점점 더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서로 간에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옵션 모델을 계산을 할 때 정기 분포라는 이 분포 값이 기존에 이제 이 당시에서 이쪽으로 갈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IT가 발전하면서 기존에 이런 성장 곡선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이차함수로 바뀌는 이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쪽에 테일 리스크가 커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커졌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고 이 다극 체제가 되면 이 정치가 더 혼돈스러우고 변수를 주면서 이 부분을 또 올리는 거예요. 이 테일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니까 이 부분이 커지면서 가운데의 확률값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면 판단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구조가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섰고 어려운 전체 구조적인 변화인데 이 부분을 아직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블랙숄즈 모형을 가지고 옵션 모형을 쓰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 롱텀 캐피탈 사고를 내고도 그거보다 더 적정하게 다룰 수 있는 더 적정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그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그 모델은 지금 아직도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위를. 근데 과학의 발전이 왜 테일 리스크를 더 키우는지를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과학이 왜 테일 리스크 정규분포 이외의 일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건가요? 혁신적인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더 자주 더 발생하는 자주 발생한다.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정규분포는 이제 뭐 5%, 2%에서 정해져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훨씬 더 많은 확률로 극단값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환상의 MC님이라고 하면 됩니까? 네. 네, MC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사이클 단위로 움직이던 이 경제가 이 사이클을 넘어서는 잘 되는 애와 넘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 벗어나면서 이 밴드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네. 이 밴드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 기존에 해석을 하던 방식을 똑같이 썼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먹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드렸던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이제 이 경제를 사이클로 다루던 부분에서 이만큼을 이해했을 때 돈을 잘 벌다가 IT를 다루려면 이만큼 더 이해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걸로는 세상이 안 보이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이만큼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거라 점점 게임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다음은 이렇게 돼서 더 뭐가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문화를 더 알아야 돼서 정치 문화를 알아야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더 커지지 절대로 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는 수밖에 투자의 답이 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희 공부를 극복할 수 있는 엔트로피, 연력학 2법칙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네. 엔트로피는 절대 역으로 네. 돌아가지 줄지 않는다. 않는다. 네. 그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번 같네요. 증가하면. 네. 네. 뭐 해주시려고 하는데. 잠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네. 맞춰주셨나 감사합니다. 네. 사이즈 때문에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현재 그 구조는 이렇고요. 너무 이제 이렇게 큰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은 혹시 요즘 탐 크루즈 다시 나온 영화 보셨나요? 저 봤습니다. 탑건. 네.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네. 보셨으면 거기서 이제 여기다가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뭐 막 이렇게 날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글씨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기라는 거 알면 됩니다. 비행기 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얘를 이제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이걸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이걸 터닝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 모습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상반기 때 뭐 여러 번의 약간의 반등 모습이 있었지만 그랬다가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미국 시장의 S&P의 모습이 네. 이런 모습일 텐데 지금 한 4천 근처죠? 네, 3,900 얼마 정도 3,900 됩니다. 네, 얼마. 이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러한 과정이냐 아니면 이러한 과정이 아직은 안 갔고 어딘가 더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한 번 더 남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속도가 과거에는 이 정도 속도로 발생하던 일들이 지금은 정보도 너무 많이 빨라졌고 세상의 유동성도 많아졌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오고 나니까 과거에 이 정도 걸려서 해야 될 일을 그냥 미리 땡겨가지고 해버린 상태라서 이것 때문에도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뭐 경기 침체 얘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6개월 만에 나오는 것들은 이 속도라는 부분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진짜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두 분이 굉장히 전문가신데 이 시장의 영향이 크게 주식시장에 아직은 반영이 안 됐어요. 네. 이쪽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국내, 미국, 전 세계가 다 지금 위험 신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부동산에 나오는 뉴스들이 이 위에를 점점 너무 이 먹구름이 이제 껴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릴 때 실적이 역실적 장세로 왔다라는 부분. 과거 같으면 역금융한 다음에 역실적 할 때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천천히 가는데 지금은 이게 각도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실적이 나오는 게 이 상단을 굉장히 부담을 늘려줍니다. 지금 어제도 그 미국의 항공주들이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안 좋으면서 이제 많이 시간에서 하락했는데 그렇게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들이 이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까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역실적 장세가 이 반등을 굉장히 누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많아서 부동산과 실적 발표라는 두 개가 이 부분들을 계속 올리는 느낌을 만들기가 좀 지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부분만 있으면은 이 두 개만 있으면 간단하겠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의 변수들은 유럽,
에너지 및 지정학. 인플레이션. 없어진 건 아니죠. 좀 줄긴 했지만. 그렇죠. 말씀드렸던 부동산. 이 부동산하고 이게 엮이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시스템 리스크. 이 나열된 내용들이 너무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작용하면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돼서 이때가 진바닥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네. 다 이 리스크들의 크기들은 굉장히 큽니다. 터지냐 안 터지냐의 문제를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이게 시장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지금 드라기 총리가 오늘 지금 좀 전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쪽에서 나온 신호들이 좋게 나오는 것보다 이거는 좀 반영됐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직은 해결됐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은 현재 나온 것들이 없어서 시장을 지금은 이게 반등은 있겠지만 이걸 그래서 지금 데드캣 파운드라고 많이 정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데드캣 파운드라고 정의하는 논리는 다 지금 설명드린 이 로직입니다. 근데 이 로직을 벗어날 수 있는 강한 로직이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요즘 드리는데 아까 길게 말씀드렸던 1940년에서 2022년까지 이때는 효율성의 시대예요.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누가 더 빨리 많이 돈을 벌고 있는 효율성을 더 극단적으로 올리는 게임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빨리빨리 이게 가치가 높은 거였는데 지금은 설명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변수들, 과거보다 구조가 바뀐 부분 이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인내심의 가치가 굉장히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반등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어제랑 그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방어주인 음식료 주식을 팔고 최근에 다시 괜찮아진다라는 메모리 주식이나 오늘 실적을 좋게 발표한 자동차 주식을 좀 사는 그러한 매매들이 지난 이틀 동안에 발생했고 미국 시장에도 동일하게 유틸리티가 빠지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이런 식으로 보는 흐름들의 매매들이 보이거든요. 네. 보이긴 하는데 지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지속될 확률은 그렇게 높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은 좀 저랑 좀 다르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저는 딴 거보다 네.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미국장만 놓고 보면은 네. 유럽이 문제가 돼가지고 주식이 많이 빠진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미국은 10%도 안 빠지고 뭐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미국장이라는 걸 볼 때는 결국 미국의 뉴스가 훨씬 중요한 건데 네.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러면은 실제 미국과 연관이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거기 쭉 나열하신 것 중에. 네. 유럽에서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여태까지의 상황이고요. 그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 위기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2013에서 한 15년 정도까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패권 하에서 미국의 패권에 가장 유리한 게임을 미국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유럽은 미국과 가장 동질성이 큰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정치, 문화에서 가장 같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구조의 연속성이 굉장히 가장 높은 지역이라서 서로 간에 한 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돕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항상 미국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돕다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미국의 체력이 떨어졌잖아요. 미국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미국이 아직은 체력은 떨어졌지만 의사결정에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이 성장한 중국을 통해서 그리스를 지원하게 했죠. 네. 그래서 그리스 위기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중국의 돈, 우리나라도 산업은행에서 그때 지분 들어갔잖아요. 서브프라임 때도 들어갔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랬다가 2018년에 이 부분을 계속 도와줬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전 세계와 특히 유럽인들의 그 반응은 쟤들 뭐야?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쟤는 뭔데? 와가지고 왜 시끄럽게 왜 여행 다니는 짜증나게 하는데 이런 취급밖에 안 받은 거예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러니까 중국도 열받죠. 내 돈 내서 내가 살려놨더니 저것들이 보따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이상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국도 이제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뭐 내가 개길만 하다라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그래서 굴기라는 표현을 나온 거잖아요. 굴기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2018년부터 분쟁이 붙는 사이에 트럼프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서로 간에 판을 제대로 벌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과거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서로 간에 이제 방식이 달라졌고 2018년부터 또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2018년까지 미국 채권을 전부 매도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얘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그냥 이탈리아 위기, 요즘 이슈가 많이 되니까 이탈리아라고 적을게요. 네. 이 부분은 중국이 돕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괴롭힙니다. 강화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미국은 자신의 문제가 더 큽니다. 결국은 누가 도와줄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의 전략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패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뭐죠?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이요? 네. 미국의 가장 큰 서비스가 가장 클 겁니다. 아마. 네.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달러죠. 아, 달러의 네. 서비스 일종이군요. 네. 패권 국가니까. 네. 네. 그러면은 중국은 다 수출했죠. 세계의 공장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럼 러시아는 뭐 했을까요? 러시아는 이제부터 이제 발동 걸려서 시작하는데요. 러시아는 수출품은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러시아가 더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가요. 이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걸 파악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 있고 쟤들이 여기 있으면 얘들 끌어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치가 개선되잖아요. 이 게임을 지금 러시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뭐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자기네들도 힘든데 왜 저러겠어? 자기네들 힘들면서 저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 자기가 이렇게 더 안 좋아진다? 얘를 더 내리면 돼요. 지금 러시아가 하는 게임은 이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시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제 이 해석이 맞다면 이번 그 가을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오늘도 지금 러시아 가스의 그 송출량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큰 날인데 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지금 겨울에 사용할 재고에 대해서 가을에 계속 문제가 되고 그 상황에서 중국도 지금 현재 중국 GDP가 0.4가 나온 건 굉장히 큰일 아닌가요? 이게 6월 GDP가? 네. 우리의 상식선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하던 이 범위를 이렇게 벗어난 건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는 사실 되게 힘들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기존에도 중국의 데이터는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의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못 믿는다고 했지 안 좋게 나와서 못 믿는다고 한 적 없잖아요. 중국의 세상의 모든 것은 잘 되게 만드는 것보다 못 되게 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게 과연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중국은 항상 GDP 발표율을 맞추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부분에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단 말이죠. 그 달라진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러한 전략들과 연결돼 있을 확률이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을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이거는 그냥 제 상상인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밸브를 잠그고 중국은 국내에서의 GDP를 올리는 정책을 쓰게 되면, 그러면 중국에서의 GDP를 내수를 올리는 정책을 쓰면 내수와 인프라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수출 안 하면 원자재 공급이 감소하겠죠. 네. 이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 아까 적었던 우리가 잠시 이제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 인플레 이슈가 이 두 현상이 겹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거 그냥 제 상상입니다. 네. 제가 중국 정부의 수장이면 러시아 애들이랑 같이 잘 얘기 나눠가지고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과연 전혀 없다라고 하기엔 숫자가 너무 이상한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의 경제 논리가 아닌 기타 다른 정치 로직이나 이러한 그 단일 체제에서 양극화 다극화로 가는 이러한 정치의 구조 변화가 세상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못 맞추고 아무도 못 맞추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하고 위험적으로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시나리오 중에 그래도 네. 어떨 가능성이 뭐가 가장 리스크이고 어떨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시나리오는 혹시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틀리더라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틀리더라도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의 시장이 이제 이런 정도의 모양일 텐데 항상 시나리오는 세 개잖아요. 상승폭이 너무 작은데요. 세 개는 좀 위로해 주시죠. 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지. 좋습니다. 괜찮나요? 예, 비슷한 폭으로 올라도 비슷하게 때려도 비슷하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그 가능성은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 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게 이제 가장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 논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이 말씀드렸던 로직은 이제 경기 침체가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강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시나리오고요. 네. 이쪽은 우리가 과거에 70년대를 많이 비교하는데 그때 금리가 20% 이런 시기였고 예. 민간 금리도 굉장히 15%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올려봤자 연말에 3.5%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증가시켰던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부분이 미국 국채의 극단적인 양의 사이즈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담 때문에 저것도 많이 올리기 어렵다는 것도 다들 아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 유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거는 인류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이제 넣으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질문이 뭐였죠? 근데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제일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높은 보시는지 네. 이사님의 의견으로. 네. 네. 그렇죠. 이사님의 의견 그래서 이제 어떠신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이거는 이제 이게 러시아가 이 게임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유동성이 높지만 이 부분의 변동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걸 확률을 높게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의 확률을 주고 나머지 80% 중에서
얘를 한 50% 주고 이거를 한 30% 주고 이런 정도의 확률로 지금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쉬지 못하는, 직업적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투자를 그래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사람이라면 많은 이 밑에 쪽의 리스크가 좀 더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해야 된다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추천 종목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많이 빠져서 역실적까지도, 예를 들어 지금 실적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까지 감안해도 주식이 싸다, 이런 산업도 있고 기업도 있고, 아니면 이런 대외 불확실성에서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미니멈한 실적은 꾸준히 내던 회사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시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죠?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성향상 우리가 이제 필수제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말씀드렸던 2022년 이전까지의 이 구간은 제가 아까 1940년 적었죠. 이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었어요. 절대적으로 투자의 안정성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잘하느냐가 상대적 우위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였죠, 게임이, 투자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절대적 안정성이 떨어졌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적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 우위는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뭐 어제 다른 프로에 나가서 올해 연초에 다우를 롱을 하고 나스닥을 이게 숏을 해라라는 게, 제가 이제 이게 작년 12월인가 1월 달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3월 달 정도에 한 번 더는 이제 필수제를 롱을 하고 비필수제를 숏을 하면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전략이 바로 이제 이게 상대적인 요 밸류만 추구하십시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 전략은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필수제와 비필수제. 그래서 필수제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있는 쉐브론 같은 회사가 이제 주가는 조정받았지만 이익은 굉장히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특히 더 필수제겠죠.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비필수제의 부분을 롱숏을 하게 되면 지금은 뭐 투자에 아직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계열은 얼마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방송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 시점은 지금 가을입니다. 한 석 달 정도? 올해 가을에 이 이슈를 통과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2Q 실적 발표 시점이 지금인데, 이거는 이제 3Q 실적 발표 시점이 되겠죠? 그럼 3Q 실적이 나오는 순간에 4분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2023년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걸 땡겨가지고는 좋게든 그저 그렇게든 나쁘게든 반영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 QT가 계속적으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QT의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직은 검증이 안 됐어요. 근데 3개월 정도면 QT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안 좋게든 어떻게든 시장이 파악을 할 겁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이 실적과 정부의 정책이라는 두 부분이 합쳐서, 물론 여기 금리 인상도 또 있죠. 이 부분들이 합쳐서 어떻게 돼서 그럼 여기서 충분히 된 건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이제 가을에 테스트를 해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위기라는 관련된 부분에서도 가을은 되게 중요합니다. 겨울을 제대로 넘길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커질 테니까요. 그 부분의 종합이 올 가을에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 저는 되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투자자한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매력, 이게 극단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때는 다시 위기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가 기회라는 상황을 만들어지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면 투자를 대략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저는 이제 확률은 높게 보고 있지 않아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맞으시길 기원드리고, 이게 제일 애매해요.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인내심을 처음에 강조드린 게 이걸 제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장 확률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확률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상황을 버텨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열심히 뭐 화가 나면 댓글도 요즘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이거 뭐 충분히 이해하고 원래 이게 우리도 다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이제 화가 나면 물어 뜯거나 이게 핥혀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댓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좀 화 좀 풀어도 돼요. 네.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래서 되려 이 상황이면 시점은 짧아지는 거죠. 시점. 저기 시스템 리스트라고 쓰셨는데 네.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 시스템도 있고 경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 시스템은 지금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유로에서 문제가 나도 네. 유로는 미국이랑 무제한 통화 수합이 걸려 있으니까 네. 달러까지 망가지지가 않으면 네.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금융에서 나오기는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사님이 보시는 시스템 리스크는 그러면 비금융적인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건 근데 에너지가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급등을 가격을 하면 네. 그게 어떤 식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중국은 수요를 많이 땡기고 러시아는 안 팔고 뭐 이렇게 돼서 뭐 가격이 엄청 올랐다 유가가 이러면 그게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닙니다. 궁금해서. 네. 제가 같이 근무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아는 사이라서 그냥 제가 장난 좀 최고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 2008년도랑 지금 22년인데 제가 20년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20년은 이제 되게 시스템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되게 다른데요. 이때는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서브프라임이 터졌는데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터진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게 금융하고 대기업에 갔어요. 대기업은 당연히 이제 디트로이트 자동차가 핵심이었고 네. 그러면서 이게 부동산이 터졌는데 부동산 주인들한테 안 갔어요,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려운데 돈을 받고 얘네들은 어려운데 이제 자본을 채우고 하는데 얘들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가 해소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워졌던 상황이 이 많은 지금 현재 가장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데 지금 그래서 뭐 1대 99, 뭐 10대 90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정부의 돈이 민간 개인한테 갔습니다. 개인한테 살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스템 리스크를 대처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네들이 돈을 안 줬는데 줘야 되는 부분이 그냥 자동으로 여기를 건너뛰고 가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의 금융의 시스템은 여기에 건전성에 기반합니다. 근데 기저의 건전성을 늘려놨기 때문에 금융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랑 지금의 시스템 리스크는 다르고요. 우리가 흔히 시스템 리스크라는 걸 얘기할 때 시스템은 정부와 정부의 자금이나 정책이 민간 경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원하거나 해결하는 게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존의 그 단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진 않는데 문제는 지금 에너지 문제나 이런 에너지나 정치 문제는 에너지 정치는 이 99일, 10이 문제가 아니라 100%의 사람한테 모두 다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부분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양호한 사람이 있고 양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물론 여기도 상위 계층이 더 상대적으로는 양호하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모두한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요. 그 모두한테 영향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밑단에 있는 쪽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금 스리랑카나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동영상들이 요즘은 바로바로 보니까 굉장히 그 자극적인 동영상들이 많이 돌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되면서 국가 신용 리스크의 발생 전이 바로 우리가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 방식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옛날에 보면은 러시아가 부도나도 네. 괜찮았고 미국은 그리고 그쵸? IMF 우리나라 와도 네. 미국 주가 괜찮았고 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정말 우리가 주식에만 갖고 자산 가격만 갖고 얘기하면은 그런 중소형 국가의 어려움은 사실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맞아요. 이번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바로 적분과 미분의 문제인데요. 지금 그 적분 미분을 보면서 지금 침묵하게 됐어요. 공개 나오신 분들이 네. 저는 문과 나온 사람인데 이 미국이 패권을 잡은 이후에 브레튼 우드 시스템으로 자신의 전체 통화 시스템을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경제를 운영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동성을 늘려왔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각도로 늘려오다가 99년도 때 IMF가 터지면서 잠깐 올렸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서 하다가 서프라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올렸고 그런 다음에 다시 왔다가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올렸다가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된 게 지금 전체 이게 미국의 이제 M1 차트를 보면 네. 이 모양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 이 부분에 2008년 이전까지는 이런 요거 그냥 특별한 거 자기네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빼면 그냥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이 시스템의 운영에 이게 안 먹히고 한계가 오니까 바꿨어요. 방식을. 그러면서 여기서 쌓인 이 적분이라는 값이 여기서 쌓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같은 기간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와 이 정도의 사이즈의 문제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08년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14년이네요. 14년. 네. 감사합니다. 14년 동안 적분값이 쌓인 문제도 또 그냥 일반적인 14년이 아니라 이만큼의 14년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그냥 미분으로 이런 정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2008년 이후에 정치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시스템은 이제부터 악화된 거고 그래서 중국도 공격을 시작한 거고 여러 가지가 이때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없어요. 그냥 유동성으로 덮어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패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시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리스크 쪽에 이쪽으로 보는 거고 이게 미분 정도의 문제다. 그냥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 시나리오가 나올 거고 이거는 좀 되게 성격이 되게 긍정적인 분들이 낙관론자 분이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사님 저 또 질문 네, 이거 보니까 하세요. 질문이 있는 게요. 네. 달러는 지금 초강세잖아요. 그쵸. 그 패권 달러의 패권 미국의 네. 패권이 흔들리면 네. 달러가 흔들려야 되는 건 아닌지 네. 달러에 그쵸.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요즘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스마일 커브. 달러의 가치는 이제 세상이 좋아진다. 세상이. 그러면 미국이 많이 좋아지니까 달러는 강세. 세상이 어려워진다. 안전한 게 필요해.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상태의 스마일 커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이렇게 많이 극단적으로 늘려놨는데
달러를 극단적으로 늘려놨는데 달러가 강하다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나 여러 가지 통화들은 실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달러가 절대량으로는 제일 많이 풀린 건 맞는데 네. GDP 대비로 해보면 달러가 제일 덜 풀린 통화예요. 그렇죠. 근데 네. 미국은 전 세계 경제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GDP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그거를 미국 GDP로 평가하는 것과는 조금 시각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더 덜 풀린 거죠. 그렇죠. 미국 통화 근데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GDP보다는 전 세계 GDP라는 거를 세계 GDP와 미국 통화량하고 그려보면 이 부분이 누적적으로 비슷해요. 이게 민간하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유동성을 다하면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세계 GDP는 세계 전체의 경제가 움직이는 규모잖아요. 이 세계 경제의 움직임의 규모에 맞는 통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통화의 역할을 달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통화가 계속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의 GDP 각도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이 사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08년 정도부터 전 세계가 달러에 대한 의심이나 여러 가지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줄은 거를 다른 극단적인 정책들로 메꿨어요. 그 부분의 유지 가능성과 지속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의심받는 것이지 이거는 약간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로직이 많이 들어간 해석이고 통화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나 생각나는데 지금 크립토가 좀 난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 정치와 경제와 과학을 다 이해해야 세상이 보인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통화라는 것은 이 통화라는 현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통화가 아니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의 밑단에는 당연히 이게 신뢰라는 거잖아요. 이 신뢰는 이거는 국가의 국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국력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게 지금 현재 이 통화 게다가 크립토는 여기다 이제 과학이 붙은 건데 이게 우리가 1770년에 처음으로 이제 애덤 스미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제 국부론으로 경제론을 만들 땐 이 당시에는 이 부분을 제대로 경제학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이 통화를 상품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화는 중립적이다. 네. 그래서 이게 통화학파까지 온 거예요. 이게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결국은 통화가 상품이라는 것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힘이고 국력이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의 경제 활동이나 교환 활동은 그래서 이게 교환 가치를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비유인데 이 교환은 사실은 옛날에 이전에는 인류학 쪽에서 최근에 이거는 선물 거래 서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죠. 이 부분으로 많이 경제가 돌아갔고 교환 경제가 특수한 경우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 로직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힘이라는 이 부분이 없으면 통화가 유지가 안 되는데 이 과학 쪽에 이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요 개념까지를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돼졌어. 그러니까 새로운 이게 필요해라고 해서 크립토를 만드셨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같이 보셔야지 이 크립토가 지속 가능한 게 되기 때문에 크립토가 지금 형태대로 그대로 가면 이건 보조적인 수단밖에 안 됩니다. 지속되고 유지는 되겠지만 두 가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유지는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광신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일루가 이런 거 안 되고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잘들 인지를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M1이나 미국의 중앙은행 자산이나 차트 그려주셨잖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미분 조건의 차이기도 한데 그 차트를 로그 축으로 그리면 훨씬 그림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달라 보이죠. 왜냐하면 미분하면 로그 축으로 하면 더 낮게 나오니까 그거를 로그 축으로 볼 거냐 그냥 일반 선형 대수의 Y축으로 볼 거냐를 봤을 때 지금 이사님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 절대금액 쌓인 걸 보지 않는 거고 주식이 변화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다르게 볼 텐데
그거를 어째서 누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를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변화율이냐 누적이냐, 그렇죠. 예를 들어 PBR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왜 누적이 중요하고 라는 거는 이 누적을 하는 활동이 동일한 활동으로 쌓이면 동일한 종류의, 예를 들어서 동일한 종류를 하나를 쌓은 것과 두 개를 쌓은 것과 세 개를 쌓은 것은 사실 문제의 성격이 그렇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2008년 이후에 쌓은 이 유동성은 이렇게 이제 그린 이거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패권적인 필요성이 들어간 정치 로직이 들어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돼 있던 걸 쌓았는데 밑에는 이렇게 된 걸 쌓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된 걸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죠. 이때는 딱딱딱딱 써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네. 근데 저게 이제 그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빼는 거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긴축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강한 스탠스가 결국에는 멈추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그렇죠. 들어가시는 게 아닐까요? 지금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미국의 관점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미국의 관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게 자신들한테 가장 유리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모든 상황을 볼 때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정황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지금의 돌아가는 정황들을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시면 그건 하나의 관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러 이유로 네. 이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로 들쑥날쑥하고 잘 안 잡힐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그렇죠. 봐야 그러니까 되는 지금 거죠? 현재 많은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고 이제 피크를 안 쳤더라도 시장의 가격에는 다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많은 뷰인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6월에서 뭔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올해 연말 안에 네. 10월, 11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더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뭐 주식을 하시든 어쨌거나 자산 배분을 해야만 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가야 하는 네. 이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얘가 갑자기 왜 멈췄을까요? 어차피 이제 네. 마무리 단계라 네. 그냥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으로 예. 해주시면 된다. 네, 예. 된다. 예.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네. 네. 이게 시장에는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참여하는데 네. 기관의 장점은 이게 정보력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프로를 통해서 정보력이 개인들도 많이 얻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커버됐는데 이쪽에서의 그 가장 이거를 제대로 조합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좀 어렵잖아요. 개인분들이 조합하시기. 근데 이거는 단점이고 장점은 자산 배분이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주식을 안 하는 게 줄이시는 게 제일 좋았었는데 그게 이미 늦은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지금은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포트폴리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일정 부분 만약에 주식이 이 정도셨다라고 하면 주식을 이렇게 최소한은 한 30%는 줄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그 가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동자산이나 채권 쪽이라고 한다면 단기 채권을 비중을 늘려서 지금은 우산을 좀 쓰고 햇빛이든 비든 지금은 좀 가리고 가는 안전성에 대한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매우 설득력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한 80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없죠. 네. 그러니까 대응은 좀 그렇죠. 네, 네. 골고루 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댓글창에 더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래서 사실 뭐 1시간 저는 빠져들어서 열심히 들었는데요.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변수가 이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좀 좋은 가르침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